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감독님의 작품을 우리가 디어 평양이 있었고, 이제 감독님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굿바이 평양이 있어서 오빠와 조카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디어 평양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셨고, 이제 스프와 이데올로기로 DMZ 영화제 개막작이었고, 또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 스프와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거의 그 가족에 관한 어떤 이야기의 3부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예상도 안 했는데 3부작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26년에 걸쳐서 3부작을 만들었다고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어느새 26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3편이 나와 버렸고, 또 1편 따로 그 극영화 가족의 나라라는 것이 한 2012년 작품이 있습니다만, 그냥 열심히 했구나. 잘 버텼다는 것이 정말 자기 지금은 좀 정신적으로 많이 편해졌는데, 나이도 26년 26살 첫 시작보다 드니까 이제 2005년에 디어 평양 제작 발표인데 95년부터 찍었어요. 그래서 25년이라고 하고 있어요. 2021년까지 95년부터. 정말 95년에 처음으로 비디오 카메라를 샀고, 사자마자 완경보호라는 배를 니가타항에서 타서 조카 소나를 찍으러 간 것이 이제 제가 비디오 카메라로 가족을 찍기 시작한 시작인데, 특히는 굿바이 평양 발표 이후에 막 심한 우울증도 있어서 또 그쯤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이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좀 경제적으로도 하도 어렵고, 자기 가족을 찍는 가족을 혹시나 해서 찍고 있다, 찍으려고 한다는 분이 계시면 아마 많이 아실 건데, 뭐 누구를 찍어도 또 어떤 찬작이라도, 그 영화가 아니라도 어떤 찬작이라도, 또 창작이 아니라도 살아간다는 것이 좀 여러 힘든 일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자기 가족을 찍는다는 것은 자기를 찍는다는 거고, 너무 그 역사가 자기하고 공유도 되고 알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리서치가 필요 없을 정도 너무 알아서 힘든 거죠. 또 그 알기 때문에 이것이 소재가 된다고도 판단도 하는데 캐스팅도 하는데, 어디까지 낼 수 있을까, 또 어디까지 내어도 이 가족들이 괜찮을까, 이쪽은 하고 싶어서 하니까 이쪽 걱정보다도 먼저 가족 걱정을, 더구나 그 북한에 가족이 있으면 내 작품 때문에 벌 받지 않을까, 정말 그것 때문에 한 10년 이상 같은 꿈을 꿨어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지. 나의 형제, 특히 친척들, 조카들이나 친척들이 다 칼 가지고 나를 쫓아오는 꿈을 정말 몇십 번 보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만둬야 되나, 그만둘 수 있나, 왜 그만두지 못할까, 그렇게 하고 싶냐, 왜 하고 싶냐, 어디까지 할 거냐, 계속 자문자답을 하고, 네, 그렇게 애써서 힘들게 만들어도 전혀 돈벌이는 안 되고 당연히 디어 평양이 3,000명쯤이에요. 4,000명쯤이에요. 아마 한국에서의 동원 수가. 지금 스파 이데올로기도 겨우 6,000명 넘었을 정도예요. 아주 솔직한 숫자예요. 우리는 뭐 표 뿌리지도 않았고 일본에서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질문을 받으면 한 100개쯤 대답을 하기 때문에 사회자로서 너무 좋은 감독님이십니다.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일본에서 6월에 개봉이 되고 올해, 지금도 계속 지방의 아트시네마들에서 하고 있어요. 상영 중이고, 또 일본은 한국과 좀 개봉이나 그 배급 방법이 틀려서 하나하나 아트시네마들이 진짜 독립을 하고 있어서, 그 아트시네마 주인마다가 언제 할 거냐 자기가 결정을 해요. 다 같이 그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체로 도쿄에서 먼저 하면 또 도쿄, 오사카, 뭐 규슈 조금 홋카이도도 조금 나중에는 그런 데서 하면 좀 어느 정도 들어갈 건가를 조금 상황을 보고 평판도 알아보고 기사가 어느 정도 나면 그런 걸 보고 또 지방에서는 판단을 해서 우리도 하겠다 안 하겠다 언제부터 하겠다. 근데 또 최근에는 내가 그 지방 그 시골에 이런 예쁜 영화관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영화관들도 시작을 해서 나도 몰랐던 영화관을 많이 알게 되거나. 근데 또 이달 말부터는 이제 지금 오사카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한번 끝났는데 도쿄도 다시 이제 리바이벌로 시작을 한다고 하고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일본에서는 다행히도 개석이 되고 있습니다. 1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1만 9천 가까이 지금 현재. 그렇군요. 저희가 감독님께 하고 싶은 질문이나 혹은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뭐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뭐 감정이나 이야기들도 좋고요. 그걸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되고 또 저희가 마이크를 또 드릴 기회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디어 평양, 굿바이 평양, 스프와 이들록이 세 편 다 보신 분 관객분 계실까요? 은근히 많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도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3,000명 관객 중에 여기에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감독님 영화가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을 조금 일으킬까요?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 차이가 없다. 한국에서 일본에서 해외에서 대체로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한국, 일본 그 외 다 생각하면 아주 너무 막연한 구분인데 아무래도 뭐 관객분마다 그분의 지금의 어떤 삶이고 또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셨고 일을 해오셨고 뭐 자라오셨고 하는 걸로 많이 다르지만 리아 평양 그거 2005년에 나왔을 때는 실은 아주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근데 사실 항상 북한에 대한 인상이랄까 당연히 뭐 안 좋으니까 리아 평양 이렇게 나오니까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영화일까 그렇게 착각을 한 분도 일부 계시고 또 저의 작품은 리아 평양 때부터 한 번도 일본에서 그 문화청 여기에 문체부 같은 그런데 지원금을 못 받아서 항상 떨어져요. 심사위원들은 다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좋아서 이거 꼭 줘야 된다고 하는데 받으셨죠? 이렇게 하세요. 다들 그 영화제에서 만나면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무슨 조절이란 것이 있대요. 그래서 일본의 그런 심사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체로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가면 무슨 뺀다든지 특히 북한과 관련되면 뺀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가족의 나라까지는 다 떨어졌고요. 근데 사실 니아평양 굿바이 니아평양에서 워낙 상을 많이 받고 상금은 없어도 일본 영화로서 상을 많이 받았고 하니까 사실 가족의 나라는 조금은 지원금을 받아야겠지 생각을 했는데 떨어졌을 때 너무 충격이 컸어요. 정말 완다당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뭐 별로 지원금 못 받는다고 영화 못 만든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더욱 지원금을 안 줄 수가 없는 시나리오를 앞으로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지원금을 안 줬던 사람들이 후회를 해야지 이 정도 마음을 안 가지면 좀 꺾이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공적인 지원금이나 그런 데서는 좀 소식이 오해도 많았고 특히 니아평양을 낸 2005년이 2002년에 북한에서 김정일이 그 납치 문제를 인정을 한 뭐 3년도 지났지만 일본에서는 몇 년 동안 계속 그 납치 문제를 TV에서 라디오에서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반도라고 하면 자기들이 아무래도 가해자로서의 역사 인식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완전 피해자이니까 그걸 엄청 보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피해자예요. 피해자인데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이전에 식민지나 뭐고 다 없어진 것처럼, 그리고 또 북한이 정말 에너미 넘버원으로 등장을 하면서 모든 정치적인 그 포커스를 거기에 가져가서 이제 군사력도 높여야 된다, 군비를 확장시켜야 된다, 군사 자금을 높여야 된다, 계속 그런 말도 씌워지니까 어쨌든 그런 시기에 또 니아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반응이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시사회를 시작하니까 이제 본 사람이 아니구나, 봐보니까 너무 영화가 좋다, 이런 소감은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역시 일반적으로 이제 아트 시네마 자체, 그리고 다큐 자체가 아무래도 그 인구가 적으니까 뭐 어려웠는데, 뭐 별로 죄송합니다. 관객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관객에 맞추어서 만드는 거 아니고 관객을 위해서 만든다는 감독 싫지 않아요? 네. 정말 나의 손을 다 풀어주나? 이렇게 관객이 말할 수도 없고, 나는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보여드리고, 그걸 관객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는지를 보는 것이 또 재미가 있어서, 뭐 앞으로의 작품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족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존재를 했고, 또 제가 나고 자라고 이제 조청년이라는 그 완전히 북한만을 지지하고 김일성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면서의 그 커뮤니티에서 나온 이런 뭐 작가라고도 할 수 있어서, 그 속에서는 뭐 많이 그 난리가 날 정도 막 그 화제로 할 용기도 없어요. 묵살에 가까운데, 양영이한테는 벌을 줘야 한다 해서 나한테 사죄문을 쓰라고 하고, 이제 너는 안 썼으니까 가족을 만나게 안 시켜주겠다 하는 거죠. 이제 북한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저한테는 항의 전화 같은 것도 없고, 저한테는 그 북한에 못 들어간다 할 때도 저한테 연락이 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가요. 40살 넘은 이제 어른 된, 뭐 이하는 아기지만 그래도 어른이 된 사람이 한 짓을 가지고 어머니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그 딸한테 사죄문을 쓰도록 하라고, 영화 그만두려고 하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아니면 그 가족 못 만난다고 협박이잖아요. 평생을 그 조직에 바쳐온 선배님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 엄마 엄청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어머니가 평생 김일성의 노래를 부른 사람입니다. 예. 나는 딸의 성격을 잘 압니다. 딸은 안 쓸 거예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설득한다고도 안 했답니다. 잘 아시는 어머니네요. 정말 짱이죠. 어머니 너무 멋있었는데, 나한테는 그래도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예쁜 연애 영화나 만들지. 일본 감독들 다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제일 너가 힘들어지는 작품을 만드냐고 비판도 받고, 이제 가족 못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다가 만드시는 거 비슷한 거 만들어서 뭐 해요 어머니 하면서, 좀 오리지널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가족은 일본에서 사는데 북한 체제 하에서 사는 가족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은 물론 우리 일본에 있는 엄마 아빠까지도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밖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김일성 만세를 말하면서도 집에 와서 북한에서 보내온 편지를 읽고 울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중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다들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중성 있겠죠? 회사를 씨발 이런 회사 그만두고 싶다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출근을 하잖아요. 월급도 받아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다 그런 거잖아요. 뭐 우리 집도 그런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그런 어머니의 반응도 조금 미안했지만, 뭐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슨 질문에 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영화 속에서 아버님이 일본 놈 절대 안 돼, 미국 놈 절대 안 돼 그랬는데 일본인 사이가
미국산 미키마우스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어요. 그 장면에서 정말 빵 터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 영화가 약간 연애 영화인가?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가 되게 코믹하게 흘러갔는데, 그 부분에 관한 설명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자, 그 남편 자랑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남편 자랑하기 위해서 영화 만든 것 같다. 네, 그것도 있어요. 농담인데 아, 정말 너무 따뜻하신 분인 그 것 같아요. 남편 자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일본 사람도 있다. 우연하게 내가 만났는데 그 남편이라는 하고 와이프라는 그런 관계를 맺게는 됐지만 혹시 카오루하고 내가 그냥 친구라도 잘 사귀었을 거고 원래 동네 사람이라도 잘 사귀었을 것 같은데 우연하게 내가 이 나이 50을 넘어서 만났는데요. 나도 느꼈어요. 와, 이런 일본인도 있구나 할 정도로 좋은 일본인 친구는 많지만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주. 예. 그리고 그 언제부터 어머니를 찍기 시작했네, 언제부터 이 영화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정말 그 우리 어머니가 이거 뭐랄까 모든 것이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 합해서 대답을 하는데 어머니의 4.3에 대한 증언이란 것은 실은 많은 취재를 받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내가 5년쯤 어머니를 혼자서 증언을 찍다가 5년쯤 카오루가 등장하면서 같이 찍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니아평양 편집 때는 저는 제주 4.3이라는 말은 알고 있었어요. 제주 4.3이라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한 것은 98년에 뉴욕에 유학 중에 미국인의 저의 그 재미교포가 아니라 그 크리스찬의 저의 그 영어 선생님의 남편이 주이슈의 그 역사학자였어요. 근데 그 영어 선생님 집에 놀러 가면서 저는 일본에서 왔지만 코리안이고 저희 부모님은 남한 출신인데 오빠는 북한에 있고 뭐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 집이 뭐 my family is crazy 뭐 그런 거 하면서 자기소개 하다가 마지막에 남한이 어디야 하시니까 이 사람이 남한을 한국 한반도를 아나 생각을 하면서 제주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유대인의 그 역사학자 남편분이 학살이 있었던 섬이지요. 이렇게 했어요. 98년에. 근데 내가 이 사람은 광주하고 착각을 하시는구나. 나는 4.3을 몰랐기 때문에. 노노노노노 그것은 80년대 광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착각을 해서.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 더 전에 그 한국 전쟁 전에 제주도에서 학살이 있었던 거 몰라요? 이렇게 하시니까 이 사람이 무슨 착각을 해서 이런 말을 하지? 생각을 하면서 뭐 그 이상 논쟁하는 것도 이상하니까 뭐 그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찾아보라고 검색해보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검색하니까 나왔어요. 여러 가지 나오니까 너무 놀라서 책을 일본에서 오히려 그 4.3에 대한 책을 열심히 내는 제1교포의 출판사가 있어요. 작은 출판사인데 거기서 책을 몇 권이나 사서 미국에 보내달라고 해서 책을 읽기 시작해서 근데 계속 부모를 찍으면서 가끔 일본에 갈 때마다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4.3이라고 내가 책을 좀 읽기 시작했는데 아세요? 하니까 안다. 근데 아버지는 42년에 일본에 건너갔기 때문에 4.3 체험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본에 건너간 이후에 말하자면 그 북을 지지하는 인생을 걷기 시작하니까 남한에 못 들어와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냥 오사카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누가 죽었다, 가족이 죽었다 그런 건 없는데 먼 친척이나 옛날 소꿉친구나 많이 희생되었을 거다. 제주 출신 사람으로 아는 사람, 먼 친척 희생자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근데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4.3을 아세요? 하니까 어머니 몰라 하셨어요. 네, 어머니 오사카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모르는구나. 응, 제주도 뭐 모르지 이렇게 하시고 제주도 가봤어요? 하니까 가본 적 없다고 하셨어요. 맨 처음. 근데 그러다가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있었어.
무슨 말이야? 조금 살아봤다. 묻지 마. 제주도는 너무 옛날이라서 잊어버렸다. 그래서 딱 끊으시니까 내가 그래서 그때는 그 정도였는데 그 콜리잖아요. 무슨 처음에는 모른다 했고 가본 적 없다 했다가 살아봤다고 하시고 항상 그 앞뒤가 없는 분이신데 정말 그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가 되면 엄마가 막 그 말할 때마다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을 이제 95년부터 찍기는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제주 이야기 되면 막 조금 거절 반응이니까 그때는 카메라를 내리고 그래서 어머니 그거 뭐예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조금씩 조금 뭐 너도 사삼을 안다 하지만 뭐 그건 좋은 일도 없으니까 사삼은 차원이 틀리게 무서운 일이니까 건드리지 마. 너가 무슨 사삼을 알 필요 없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고. 근데 내가 아니 어머니 이제 사삼은 한국에서는 이제 인정도 하고 이제 몇 년 후 대통령도 인정도 하고 이제 사삼 그 생존자도 찾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영화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안 믿으셨어요. 근데 결국 저 청년 쪽에 그 북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이 민주화됐다는 그 기사는 보지만 여기에 못 왔기 때문에 그 실감이 없어서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변해갔는지를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국의 친구들이 뉴욕에 있을 때 많이 생기고 또 2004년부터 제가 한국에 오기 시작했어요. 40살 넘어서 그때부터 어머니한테 막 그 어머니 한국이 어떻다 저렇다 이제 평화재단도 있고 뭐 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한국이 그렇게 변했구나. 정말 이제 4.3 이야기를 해도 안 잡혀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아직 카메라는 못 가졌어요. 근데 점점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머니 한번 제주도 같이 가봐야죠. 이런 것은 조금 농담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2009년에 굿바이 평양을 발표를 한 정말 한 달 후쯤에 아버지가 11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어머니가 그 입원하고 퇴원하고 많이 하시면서 이제 혼자가 되니까 우리 어머니 나이 사람들은 혼자 살아본 적 없는 거예요. 이제 계속 가족하고 찾다가 살았다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하니까 이제 그 혼자 살아본 적 없어서 처음으로 오사카 그 집에서 뭐 만나보지 못하는 자주 못 만나는 가족들 사진 쫙 있는 그 집에서 혼자 살게 되시면서 아무래도 섭섭하니까 내가 자주 가게 되고 싸우기도 하면서 돈 문제로 싸우고 결혼하라 해서 싸우고 뭐 결혼 안 해도 좋으니까 아이만 낳으라고 한동안은 하셨고 오 이렇게 네네 그렇죠 했는데 45살쯤 44살 5살 되어가니까 이제 아이는 다녀 뭐 하시고 어머니도 점점 이제 혼자 살지 말라 그 이야기 하시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약혼자가 있었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머니도 이제 자기가 몇 년 사는지 또 이제 몸이 점점 아파져 가니까 이제 금방 잘 못 될 수도 있으니까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부터 그러니까 2010년 15년쯤까지 제가 혼자서 어머니 증언을 찍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중요한 증언이니까 이제까지 가족 이야기를 많이 만들었는데 안 찍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찍고 뭐해 또 영화 만들어? 내가 만들까? 하니까 만들어라고 빨리. 근데 빨리 만들어줘야 내가 볼 수 있지. 이렇게 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주도 가본 적 없다부터 몇 년 지나면서 빨리 자기 증언을 영화로 하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증언만이면 좀 장편 영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머니 증언만이면 해서 뭐 그런 작품도 있을 수는 있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고 또 여러 생존자를 찾아다니는 것도 조금 지금부터 그거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장편으로는 안 되겠지 단편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을 때 2016년쯤 되니까 이제 이상한 일본 남자가 내 인생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카오루가 같이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카오루는 저하고 만나자마자 제가 실은 아니 원래 그 사람은 나한테 반한 것이 아니라 내 작품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작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
다음 작품이 아니라 지금 어머니 증언을 찍고 있다고 하니까 놀래서 4.3 이야기를 했어요. 와, 그건 영화로 해야겠다. 오히려 나보다 가오르가 먼저 장편으로 해야겠다 하면서 그 사람이 4.3의 책을 읽고, 그러니까 인터뷰어로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계속 자주 만나러 갔어요. 이날 이후로 그 수트 입고 땀 펄펄 흘리고 처음으로 삼계탕 먹어보고 한 미키마우스 티셔츠 입고 간 그날 이후로 가오르가 어머니한테 만나러 가가지고 이제 4.3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하면서 자기도 열심히 책 읽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나는 그 덕택으로 촬영 감독으로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어머니도 딸에게 이야기할 때는 너 그거 있잖아, 전번에 그 말한 그 개석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일본 사람이 오니까 더 설명이 친절해지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4.3만이 아니라 옛날에 어머니 어릴 때 어떤 차별을 받았나, 뭐 제주도에서 어떤 생활을 했나,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이제까지 어머니가 나한테 이야기한 거 안 한 것이 처음부터 그 새삼스럽게 좋은 인터뷰로 쫙 나왔어요. 그래서 가오르도 이제 프리랜서 글 쓰는 사람이라서 질문을 하고 아니면 특히 쭉 듣는 것이 일이라서 정말 듣는 걸 잘해요.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책도 읽고 준비를 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점점 몸이 쇠약해지시면서 좀 한 번 넘어지면 조심하세요. 80 전후부터 그 부모님들이 한 번 넘어지면 이제 평생 누운 채로 될 수 있으니까 하는 겁이 있어서 항상 그 가오르하고 어머니 이야기하고 나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움직이실 때 내가 조심을 해드려야 되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넣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도중부터 이건 촬영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서 제가 일본에서 아주 존경하는 다큐멘터리 많이 찍은 가토라는 사람한테 그 부탁을 하고, 전 도중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다큐 촬영으로서는 좀 아주 하기 어려울 건데, 계속 니아평야부터 내가 찍으니까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꼭 하겠다고 그 양감독 작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너무 기쁘다고 해주셔서, 그래서 촬영 감독도 들어오기 시작해서 계속 했는데, 뭐 그런 과정이 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부와 그 약간 중반부 넘어서서 이제 촬영 기법이 조금 다른 느낌도 나고요. 이 영화 속에는 세 번의 스프가 끓여지는데요. 한 번은 엄마가 끓이고, 두 번째는 같이 끓이고 카오르상하고, 세 번째는 카오르상이 이제 끓여서 엄마에게 이제 대접을 하는데, 엄마가 굉장히 편하게 처음에는 약간 격식을 차려서 고기 따로 뭐 따로 이러는데 나중에는 떡하니 이제 다리를 잡고 드시는 모습이 정말 편하게 이제 정말 스프 속에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관객분도 좀 이렇게 질문이 좀 있었는데, 그 스프와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 감독님도 사실은 그 디어평양에선가 그 아버지하고의 갈등 속에서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은 가족들하고 밥을 먹자. 그래서 10년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먹으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에게서 스프란 무엇인가, 혹은 가족들하고 밥을 먹는다라는 건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프는 저희 어머니가 그 스프 없는 밥을 먹지 말라, 스프가 중요하다, 국을 먹어라 항상 하시는 분이었고, 아마 한국의 많은 엄마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한국이 국물 그릇이 크잖아요. 일본에서 이 작은 미소 스프 300엔 내야 되는데, 근데 하나 더 달라 하면 다시 300엔, 500엔 내야 되는데 밑반찬도 안 나오고, 근데 큰 그 그릇으로 그 국물을 주시듯이 우리 집도 그 그릇이 컸어요. 친구가 놀러 오면 놀랄 정도 컸어요. 그리고 국물을 먹을 때는 정말 국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기지 말라고, 이 국물에 녹아난 영양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계속 국물 엄마다 생각을 해왔고, 그 백숙이 그 삼계탕이 어머니식의 그 삼계탕이 마늘을 듬뿍, 아오모리 현의 마늘을 질문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마늘. 그죠. 아주 맛있어요. 그 동북 지역에 홋카이도 바로 밑에 아오모리라는 그 지역의 마늘이 일본에서 브랜드 마늘이라고 해서, 명품 마늘이라고 해서 제일 비싸고, 어머니는 마늘만은 타협을 안 해서 돈이 없어도 마늘은 거기 것을 삽니다. 근데 오사카는 그 코리안타운도 있어서 김치 가게도 많이 있어서 그 마늘만 파는
그 야채 가게가 있어서 우리 집 근처에 있어서 좀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아주 크고 굽거나 끓이거나 삶거나 하면은 밤 같은 아주 고구마 같은 밤 같은 그런 식감인데 그걸 듬뿍 넣은 그 삼계탕을 정말 도쿄에서 일을 하는 저에게 한 달에 한 번 꼭 보내주셨어요. 뭐 멸치볶음이나 나물이나 그런 반찬하고 같이 냉장 택배로 꼭 보내주셨고 뭐 아무리 싸워도 특히 싸운 후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나도 또 반성을 하고 뭐 오빠한테는 보내기만 해서 딸의 생활도 걱정해 이렇게 하면서 오빠 걱정밖에 안 하나 엄마 나는 ATM이 아니야 ATM이라는 말을 쓰는 그 자동 현금 대출기 대출기 뭐 그거 아니야 막 하면서 내가 가끔 엄마한테 그 걱정 끼치지 말라고 그 다큐멘터리만 만드는 감독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끔 뭐 회사 일이나 여러 가지 잘하고 있다고 걱정 끼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나중에 와서는 그 월급을 잘 받는 줄 아셔서 계속 그 북한에 보내야 되니까 좀 어떻게 안 되냐 계속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내가 변두통이 심해지고 우울증도 심해지고 좀 막 다툰 시기가 있어서 그때마다 엄마는 미안해 항상 너밖에 없어서 너한테만 부탁을 해서 미안해 해서 닭백수 보내주고 나도 엄마 나도 말 너무 했어 미안해 해서 또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을 보내고 뭐 무슨 짓이야 하면서 정말 그걸 몇십 년 해온 것 같은데 그 국물이라는 말을 꼭 넣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가 왔을 때도 설마 그렇게 환대할 줄도 몰랐고 커피나 뭐 차쯤은 낼까 현관에서만 인사를 할까 그래도 안에 일단 들어오시라고 해서 이제 차하고 있잖아요. 커피하고 케이크쯤은 내주나 어머니가 그리고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가오르가 오는 하루 전날에 내가 갔어요. 오사카 집에. 그러니까 엄마가 마늘을 까고 계세요. 뭐 하는 거예요? 하니까 아니 손님이 오는데 밥이라도 맛있게 해드려야지 하니까 이거 밥을 어떻게 환대하시는 거예요? 뭐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아니 너 그 씨암탉이라는 말을 모르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씨암탉이라는 그 단어를. 뭐예요 씨암탉이 하니까 이제 한반도에서는 그렇게 사윗감이 올 때 이렇게 대접을 해서 몸 건강히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한다니까 내가 정말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 놀랬어요. 오 마이 갓 해서 역시 50살 넘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다음에 기회는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남자를 놓치면 안 돼 해서 뭐 국적 불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열심히 정말 좋은 닭이 들어왔어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일은 어떻게 되지 해서 보니까 또 가오르도 가오르로서 이제 수트 입고 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수트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수트 입으면서 또 더운 날에 오고 있고 그날을 찍으면서 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두 명이 엄마하고 가오르가 외교관 같이 만났어요. 그날 철저하게 평화를 유지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로 김일성을 믿으세요? 이런 질문도 안 하고 어머니가 적당히 손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북한에 있는 자랑만 하는데 북한에 있는 손자 자랑은 하는데 내가 정말 그 조선언론당 홍보대사 같은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고 막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불필요한 말도 안 하고 너무 정말 외교처럼 잘하시고 나도 배워야겠다 생각을 했고 네, 그날부터 와 이거 장편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설마 어머니랑 같이 4.3의 그 추모식에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고 그때는 정말 영화 찍는 동안에 엄마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시작된다고도 전혀 생각을 못했고 오케이 장편이 된다면 그래도 일단 구성을 그때 생각을 하잖아요. 가능성을 음식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맛있는 국물이 많이 나오면 그렇게 생각을 그때부터 국물은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가오르가 올 때마다 이제 소의 꼬리곰탕 끓이시거나
무슨 옥돔 미역국, 제주도식의 옥돔 미역국이나 하여튼 모든 것을 그 한국식 제주도식의 음식을 가을한테 그 딸에게 전하는 엄마의 손맛이 아니라 사윗감에게 전하는 엄마의 손맛처럼 카오루 올 때마다 새로운 식사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카오루가 계속 배우고 되게 어머니는 역시 김치 마늘을 열심히 맛있다고 먹어주는 이 사이가 너무 기뻤어요. 예, 정말 그 지금 식생활을 위해서 한국에 이주하고 싶답니다. 카오루는 그 정도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국물이 들어가야 된다고도 생각을 했고, 근데 어머니의 국물, 뭐 어머니의 닭수프, 뭐 어머니라는 말을 넣으면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해서 좀 옛날식이라서 어머니를 그러면 어떤 말로 표현을 할까 해서 그 계속 치매 걸린 후도 김일성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데올로기 덩어리로서 조금 코믹하게 수프와 이데올로기, 실은 수프와 이데올로기라기보다 수프도 이데올로기도 엄마예요. 수프도 이데올로기도 엄마를 상징하는 말인데 그 엄마하고 저의 이야기고 그 엄마하고 카오루의 이야기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또 어느 나라에 가도 그 제멋대로 번역이 안 되게 수프로 했어요. 그 어떤 스텝이 그 한국의 스텝이 곰탕과 이데올로기가 오히려 한국 사람에는 딱 오는데요. 감독님 곰탕이면 안 돼요 하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아마 혹시 러시아 영화제에 가면 무슨 보르스치와 이데올로기나 있잖아요. 그렇게 카레와 이데올로기 뭐 인도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어느 나라 가도 같은 공통적인 제목이 좋다 해서 수프로 했습니다. 네, 이제 제목에 관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수프도 어머니고 이데올로기도 어머니고. 이 말은 오늘 처음으로 했네. 근데 너무 명료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수프가 수하고 스가 있죠. 네. 이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네. 그렇구나. 한국말은 어느 쪽이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어느 쪽도 돼요 하니까 어느 쪽도 된다가 뭐야 막 하면서 아이고 그거 몰랐구나 해서 근데 통일을 해야지 않나요? 그 어느 쪽인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고를까 하니까 그 오뚜기 라면인가 오뚜기에 무슨 스프가 그 편집실에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스로 돼 있어요. 스. 근데 많이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그 인스턴트적인 스프가 다 스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제면은 수로 해야겠다. 제멋대로. 네, 수제비 숫자였습니다. 수프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군요. 아까 맨 처음 감독님 말씀하실 때, 뭐, 이렇게 가족을 찍는 게 너무나 힘들지만 그만두지 못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관객분께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정말 많이 힘드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지난한 작업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가시는 이 이유, 원동력, 이건 도대체 뭘까요? 이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힘, 뭐 이런 거. 무엇에 대해서 제일 참아야 했다라고 하면 가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제가 뭐 돈이 없어도 뭐 책을 하나 일본에서 출간을 했을 때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나한테 돈이 들어가도 바로 엄마한테 보내야 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출판사 사람한테 엄마 그 자리에 그냥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도 있어요. 다 엄마한테 들어갔을 때도 있고 그 돈 한 번 북한에 가려면 깨놓고 말해서 저축면에 내야 되는 여행비 그 투어 참가로서의 뭐 비행기라도 배라도 그래서 거기 있을 때 호텔 체류 호텔보다 뭐 거의 다 이제 아들들의 집에서 자는데 어쨌든 최소한 필요한 투어 참가비가 30만 엔, 그러니까 300만 원쯤 돼요. 비싸죠 아주. 그래서 경쟁이 없으니까 북한 방문은 정말 그 300만 원인데 30만 엔쯤 27만 엔, 29만 원이 되는데 그런 그 정도예요. 그래서 방문 재료 기간 쭉 호텔에 있는 사람하고 쭉 가족 집에 있는 사람하고 또 같아요 값이. 근데 뭔데 그거 해서 무슨 경쟁이 없다고 제멋대로 내만 하는데 잔소리 말고 잔소리 마 이렇게 자기 편에 그 조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비판을 안 하시니까 근데 그것도 내가 준비를 해야 했고 오빠가 돌아갔을 때도 그렇고 엄마가 몇 년에 한 번은 손자 얼굴도 봐야 되고 또 뭐 편지를 해도 전화를 해도
그 검열이 있거나 도청이 있거나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더 못 쓰고 다. 그러니까 좀 사정이 생겼을 때는 가야 돼요. 근데 이쪽에 오라고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30번 가셨어요, 북한에. 그 중에 마지막 10번쯤은 제가 다 준비를 해드려야 했고, 근데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영화에도 뭐 짧게 사진만으로 나오지만 그 밀항할 때 같이 온 2명의 동생, 남동생, 여동생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친부모, 저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다 북한에 보냈어요. 그 북송 사업 기간에. 그만큼 믿었다고 할까. 그만큼 일본의 상황이 안 되었고 또 남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빴고 그 당시는. 그러니까 나도 일본에 혼자 남았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아직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부모님도 다 북한에 보냈어요. 진짜 혼자였어요. 일본에서 혼자. 그 모든 가족이 그 동생들도 결혼을 하고 그 동생의 아이도 결혼을 하고 거기까지 다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안 커도 보내야 될 집이 많아서 빈손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현금도 드려야 되고 이제 선물도 드려야 되고 누가 병이다, 누가 이렇게 아프다 하면 일본에서 약도 가져다 드려야 되고 누가 대학에 간다 하면 좀 양복 하나 해줘야 되겠다. 시집 간다 하면 또 치마 저고리 한복도 해드리고 이제 뭐 그런 걸 정말 다 하셨으니까 최소한 한 번 간다 하면 정말 100만 엔이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 집의 그 경제 수준에서 그 정도. 근데 실은 밭짓고 경영을 한다든지 불고기 장사 엄청 잘 된다든지 그런 집에서 북한에 가족이 있으면 더 많이 가져가세요. 그만큼 아니면 블랙마켓에서 음식이나 모든 걸 사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현금, 그러니까 사회주의 나라가 아니라 현금주의 나라예요. 정말로 자본주의 이상으로 외화주의라고 할까. 그래서 그 때문에 나랑 많이 싸웠는데 내가 그 영화에 낸 것은 정말 극히 일부고 일단은 나만 엄마를 막 하는 나쁜 딸로 일단은 그렸는데 그 뒤에도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속에서도 나도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일단 방송국에서 조금 알바같이 일도 하고 뭐 했는데 니아평양 만들 때는 사실은 라디오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방송국에서 돈을 받고 그걸로 좀 찍기도 하고 했는데 역시 뉴욕에서 뉴욕에 유학을 갔다고 하지만 처음은 유학 갈 생각은 없었고요. 그럼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했는데 도쿄에 대해서 역시 아무래도 가족에 대해서 하나 정말 남을 만한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다. 생각을 하니까 역시 좀 영화도 한번 배워야겠다 해서 내가 꼭 이 사람부터 배우고 싶다는 선생을 뉴스쿨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다 해서 유명 대학의 이름으로 그 대학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유학을 할 때 대체로 그렇게 하잖아요. 좀 좋은 강판이 되는 자기한테 좋은 강판이 되는 이력이 되는 대학원을 택할 건데 저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서 먼저 선생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뉴스쿨 선생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 선생한테 선생님 저는 학위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석사도 박사도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수업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특별 가격으로 그 수업만 들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꼭 대학원생이 돼야 내 수업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토이플 공부부터 시작을 했고 정말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방 한마다 하루 종일 매일 바텐더도 하고 뉴욕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니아평양을 계속 찍었어요. 오사카 갈 때마다 또 뭐 책을 읽으신 분은 카메라를 끄고 씁니다. 다 쓰고 있는데 일단 뭐 뉴욕에서 일본에 들렸다가 북한에도 찍으러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찍었는데 40살 된 이후에 니아평양을 직접 이제 편집 시작하고 또 그 후에 굿바이 평양 그래서 가족의 나라 하게 되면서는 정말 돈을 못 버는 영화 감독으로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때가 정말 힘들었는데 저는 성격이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냐는 일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나미나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든 괜찮아요. 근데 정말 식욕이 많은 사람이라서 배불리 먹고 싶고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돈도 없는데 맛있는 와인을 마시고 싶은데 근데 그 40대의 10년을 정말 친구들이 잘 도와주었어요. 쌀을 가져와주고 그 쌀도 정말 천왕이 먹는 같은 쌀이래요. 그렇게 식당 경영하는 친구가 그 쌀을 가져와주고 산도이치 주에 2번 가져와주고 그래서 자기 집에 식당 경영한다 해서 야채 같은 거 거기도 많이 그 들어오잖아요. 그 일부를 가져와주거나 정말 그 친구들이 주는 그 식재료로서 그 많이 그 생명을 유지를 했고 어머니 만나러 가는 오사카 도쿄 왕복 비용이 오늘 부산에 서울에서 왔는데 왕복 10만 원쯤이잖아요. 대체로 왕복 대체로 30만 원이에요. 3배네요. 그러니까 오사카 도쿄 원웨이가 15,000엔이니까 한 번 왔다 가면 3만 엔. 그러니까 정말 그 때문에. 근데 어머니는 계속 혼자 드시니까 자주 아프시고 입원하고 또 퇴원하고 또 입원하고 하시니까 뭐 완전히 그 알바를 신칸센 때문에 신칸센 값을 비용을 위해서 알바를 하고 네, 다른 시간에는 찍고 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40대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 혹시 뭐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서 너큐를 찍는다면 그럴 때도 그런 짧은 시기도 있을 수 있는데 버티면 그래도 그 후에는 해서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도 한국은 지원금도 좀 있고 뭐 다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는 있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제가 감독님께 드릴 질문을 한 페이지 적어왔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감독님께 관객분들이 질문이 막 쌓이고 있는데 먼저 쫙 질문을 읽으시겠어요? 감독님이 이미 질문 안 들으셔도 총체적으로 싹 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 뭐 어차피 지금 다 대답은 되고 있는데 2가지 질문은 그 지금 감독님이 입고 계신 이 티셔츠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씀을 이게 어떻게 난 거냐 또 한 질문은 지금 어머니 건강 어머니 상태에 대한 질문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의 원화를 그려준 코시다미카라는 일본의 오사카에 사는 사람인데 화가가 정말 2~3시간 내에 그려준 티셔츠입니다. 네, 한국어로 스프 아이디올로기, 일본어로 스프 또 이데올로기, 영어로 스프와 아이디올로지, 마늘, 그리고 남비. 네, 이거 하얀색도 조금 남비가 빨간색이라서 그 하얀색 것도 있는데요. 지금 넷나인에서 아트나인에서 조금 이제 파나? 이제 팔기 시작하나요? 지금은 이제 끝났어요? 사고 싶다는 관객분이 계십니다. 네. 네. 그 무슨 패키지였는데 패키지 끝나서 이제부터 조금 팔 겁니다. 조금 사이즈가 작을 수 있어요. 네, 일본에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디자인은 여기서도 써도 좋다고 다 저작권 인정은 받았는데 일본의 동쪽의 동자에다가 바람의 풍자 동풍이라는 배급사가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아트나인 티셔츠가 안 팔리네. 동풍에서는 조금 큰 사이즈가 이건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왕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네. 어머니 건강. 어머니는 올해 1월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작품은 못 봤는데 재작년에 내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작년에 이거 완성이 됐어요. 작년 봄에. 네. 내경색으로 쓰러지신 이후가 좀 시력이 거의 안 되어서 어머니나 알 수 있어요 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와 있다 하는 그 아웃라인만 보인대요. 근데 누군지 안 보이지만 목소리는 아주 잘 판단이 된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맨 처음 기능하는 것이 청각이고 죽을 때도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청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워있는 사람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영화는 못 보셨는데 대신에 이거 작품 다 그 음악이 조영욱 감독 그 헤어질 결심도 하시고 박찬욱 감독의 대부분 작품 그 외에 많은 여기 상업영화 많이 하셨던 조영욱 감독님 담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 처음으로 일을 하셨는데 작업을 하셨는데 조영욱 감독님이 우리 어머니의 테마곡으로 지어주신 거기 엔딩 때도 쭉 나오고 어머니 나올 때마다 흐르는 그 음악을 데이터를 내가 가져가서 들려드리고 그 간호사한테 맡겨서 식사 후나 어머니 쉴 때 그 이어폰으로 자주 들려주세요 하니까 계속 그걸 들으셨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의 애도를 빕니다. 저는 이 사진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포스터로만 이 사진이 어느 장면인지 몰랐는데 영화를 보면서 여기구나. 그 딸이 한복을 입고 어머니가 너무 좋아갖고 웃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았었는데, 근데 이제 감독님은 그 제주도에서 이제 어머니와 그 4.3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우시잖아요. 그때 그 어떤 생각들이셨을까가 또 질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사진 정말 잘 뽑으셨네요. 영화 안에서. 역시 그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센스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한복 입은 것 우리 결혼식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집도 별로 같이 산다고 카오루하고 내가 같이 산다고 해서 새로 집을 구하거나 임대하는 집도 새로 구하거나 안 했어요. 카오루가 살았던 집에 내가 이사했다. 끝. 아무것도 그 돈을 안 쓰고 근데 어머니가 꼭 그 사진만은 찍어라. 사진만은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찍으러 갈까. 설마 영화에 쓰게 될 줄은 모르고 그날을 그래도 기록으로 일단 찍어 놓자 해서 일단 찍었는데 그 어머니가 4.3에 대한 증언을 아까 처음에는 가본 적 없다고 하시다가 조금씩 증언을 내가 찍다가 카오루도 같이 이야기를 듣다가 해서 그렇게까지가 한 11년쯤 지금 지났어요. 카메라 없이 처음 어머니가 조금 제주도에 살았어. 그런 말을 처음 하셨을 때부터 하면은 어머니 증언을 찍은 것이 한 13년쯤 찍은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13년, 4년. 그래서 그것이 리허설처럼 된 후에 4.3 연구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것이 2017년 11월인데 그 몇 달 후에 반년 후인가 18년 4월에 어머니 모시고 제주 4.3 추모식 70주년에 간 거죠. 그 전해에 11월이었어요. 그 제주 4.3 분들이 그 오사카 집에 오신 것이. 그날의 인터뷰가 정말 너무 지난 시간이 짙은 시간이라고 할까 뭐라고 해요? 아주 의미가 깊은 시간이라서 영화에 나온 것은 7분 조금인데 그 4.3 연구소 분들이 우리 어머니 집에 오시고 그날 어머니는 3시간 이상 혼자서 정말 쫙 연설하듯이 쏟아져 오듯이 말들이 답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인터뷰어들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진짜 모르는 걸 물어보기도 하는데 미리 아는 걸 좋은 인터뷰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먼저 미리 알아놔야 되고 근데 또 몇 번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들어도 놀래지도 않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머니는 그때 저하고 카오루가 아무리 인터뷰하러서 책을 보았다고 해도 책을 몇십 권 읽었다고 해도 4.3 연구소 분들은 몇십 년을 생존자를 찾고 인터뷰를 하고 제주도에서 여러 곳을 파고 유골을 발굴하듯이 판에서 DNA 검사도 하고 그 DNA 결과를 또 파일로 해서 기록을 남기고 모든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어느 마을에 어느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냐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어딘가에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내가 살았던 데는 어느 동네인데 그 이렇게 그 골목이 있어서 큰 나무가 있었어요. 하니까 어머니 그 나무 옆에 그 파출소가 있었죠. 이렇게 4.3 연구소 분들이 하니까 그 파출소의 경관들이 다 너무 악질한 걸로 유명했어요. 이렇게 연구소에서 말하니까 어머니가 그런데 한 사람만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화는 주고받음은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저의 수준으로서는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모르니까. 근데 4.3 연구소 분들이 왔을 때는 그 3시간의 회화가 그 깊이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10년 가까이 계속 4.3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많이 기억의 그 뚜껑이 열렸는데 그 밑에 있는 기억의 뚜껑까지 다 열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머니가 더 신나고 근데 도중에 또 제주도 사투리도 해 드시고 근데 어머니가 말한 그 고유명사 특히 사람 이름이나 그 골목에 또 어떤 이런 할아버지가 있었다니까 아주 구체적인 묘사를 하니까 그 무슨 할방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말하는 고유명사나 동네 경치 같은 것을 4.3의 연구소 사람들 이렇게 찍히고 있는 몇 명 계셨지만 이쪽에 화면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몇 명 계셨어요. 그분들은 그때마다 어머니의 말을 SNS로 연구소에 보내서 이거 알아봐 정확한지 어떤지 왜 70년 전의 기억을 이제 기억이 희미한 할머니가 아주 불정확한 기억을 열심히 말하고 있을 수가 있어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인터뷰 가치는 없거든요. 없다고 하면 미안한데 그렇죠. 다 그때 온타임으로 확인을 했어요. 모든 것이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4.3 연구소 사람이 70년 전의 기억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치매에 안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랬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커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그만큼 우리 어머니가 4.3도 충격이 크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또 4.3 전에 행복했을 때 그 약혼자하고 있었던 시기의 이야기나 자기 친구가 있었다 이렇게 학교에 다녔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럴 때는 그 선생님 이름 뭐뭐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와 정말 나도 찍으면서 감동을 했고 근데 그 마지막에는 오랫동안 안 나왔던 약혼자의 이름도 나왔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혹시 TV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짧은 기간에 어머니의 인터뷰를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묻는 질문 이거 해서 그래서 어머니 또 생각을 해보시오. 있었잖아요. 또 아니죠. 또 있었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는 거죠. 그런 방송국 사람 많이 봤죠. 네, 그 답이 안 오면은 계속 같은 질문만 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잔인한 과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면 그건 2차 가해가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우리도 준비하고 근데 그 외에다가 역시 마지막에 4.3 연구소 분들이 그것은 우연하게 그 타이밍으로 오셨어요. 처음에는 인터뷰 안 받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청년 사람들이 남한에서 오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조금 특별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벌써 연세도 많으시니까 좀 은퇴도 하셨고 갑옷을 벗은 상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일단은 편하게 만나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현직 활동가 조성영 활동가라면 대남 사업으로서 보고도 해야 되고 누구랑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도 경직되시니까 긴장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하지 말까 할까 계속 자기 고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깊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머니도 이제 10년 가까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 후에 어머니 제주도에서 이렇게 오신대요 하니까 이 사람들은 막 생존자를 찾고 계시는 정말 엑스파트들이라고. 그래서 전혀 정치적인 뜻이 없다고. 그래서 저청년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저청년이 아닌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냥 4.3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았다. 거기에 있었다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존자가 또 적어지고 있으니까 다들 돌아가셔서
그래서 어머니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좀 만나보시지 않을래. 혹시나 만나보고 싫으면 도중에서 그만두셔도 돼요. 이렇게 하니까 그 전까지 나의 카메라 이외에는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나보겠다고 하셨는데 만나니까 뭐 완전 순간에 이제 또 사람들이 너무 소박하시고 그 사투리도 해주시면서 하시니까 어머니의 그런 조금 뭐랄까 처음에 긴장하는 것도 잘 알아주셔서 그래서 그때 다 쏟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날 어머니는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생맥주도 아주 맛있게 드시고 아 시원하다고 그 조금 쭉 그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가 좀 해방되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 일주일 후쯤부터 있을 리가 없는 가족을 찾기 시작하는. 근데 처음에는 나도 가오르도 놀랬지만 일단은 알츠하이머나 치매, 모든 치매는 그 이상한 말을 해도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죽었잖아요. 오빠 평양에 있잖아요.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혹시나 장래 부모님이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부터 본 망상이나 그 환상이 착각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망상 속에서 사니까 자기 왜 어제 만났는데 우리 남편 오늘 아침에 아들들을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부정당하면 다 스트레스가 와서 작은 뇌경색이 일어난대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뭐 뇌경색이라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신 건데 그거 다 스트레스가 되고 그 때문에 좀 더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뭐 어제 애인이 생겼다. 나는 지금 임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들어줘야 될 정도 모든 말을 그 긍정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나도 가오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족이 실은 많지 않대요. 우리 집의 케어 마네이저가 정말 감독님 부부는 그거 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저하고 가오르가 서로 이야기한 것은 오케이 오늘부터 어머니는 병자다 환자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모든 이상한 말들이 다 병이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왜 우리 어머니 어때 왜 그렇게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병인데 할 수 없잖아요. 병 때문에 못 걷는 사람한테 왜 못 걸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휠체어 싹 가져와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고 이제 우리는 바꿨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뭐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어머니는 그 망각 속에서 그러니까 먼저 돌아간 자기 남편, 평양에 보낸 자기 아들들 같이 다 산다. 손자들까지 다 같이 산다고 하니까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북한에 돈을 보내야 된다는 걱정부터도 해방이 되시고 언제 다음 만날 수 있지? 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또 영희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그 걱정 다 없어지니까 어머니가 정말 그 표정이 부드러워지셔서 아주 소녀처럼 열심히 웃으면서 그 그림책을 매일 읽으셨어요. 가오르가 그림책 읽어드리고 그 장면이 좀 편집상 안 들어간 것이 아주 아까웠는데 항상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안 들어가. 모든 영화가 그래요. 제일 이건 정말 my most favorite 하는 장면이 안 들어가는데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그 정말 어머니는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는구나 생각하니까 그 마지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가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다 돼서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여기 이렇게 조금 여기 카톡을 좀 쓰기 힘들었던 관객분에게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어떤 분, 네 핸드폰 들고 계신 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질문을 주십시오. 예, 음악에 관한 것도 풀렸고 포스터도 풀렸는데요. 아트나인에서 무려 5시간을 관객과의 대화를 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새벽 3시인가 뭐 2시에 끝났다라고. 2시 7분에 끝났어요. 9시부터 시작해서 1초의 휴식도 없이 화장실 휴식도 없었죠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어떤 그 관계까지 대하였던 제가 것 놀랐어요. 같은데 거기서 어떤 인상 깊었던 질문이랄까 아니면 그렇게 길어졌던 이유랄까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외로 그 갑자기 5시간 얼굴이 사색이 되셨는데요. 5시간의 그 GV는 제가 제일 놀랐는데 제가 계속 정성일 평론가님의 그 손목시계를 계속 쳐다보고는 있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고 또 20명 이상 관객분들도 남아주셨더라고요. 그 지하철도 다 없어지는데 이제 택시비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계속 걱정이 되고 또 일본보다는 택시가 싸니까 한두 명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디까지 어느 정도 멀리 사실까 걱정이 되는데 그때 인상 깊었던 거 왜 그렇게 길어졌냐면 정성일 평론가 너무 말씀 많으세요? 아니 말이 많았던 건 저였고요. 그 질문을 많이 준비를 해오셨어요. 근데 그것도 장면마다 너무 분석을 잘 꼼꼼히 잘보다 너무 하셔서 네, 고마울 정도 그 분석을 하셔서 그 장면에 그 양영희 감독의 그 표정은 뭐 그 눈물은 뭐 아니면 그때 그 복장은 뭐 계속 자세하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또 답하는 사람이 이러니까 하나하나 길어져가지고 그랬었습니다. 특별히 인상 깊은 질문은 뭘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하나 질문 주셔도 되고 그때 정말 3시간 아니 2시간 이내로 끝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영화 평론가님이다라고 듣고 내가 처음에는 놀랬고 3시간은 갈 것 같다. 이렇게 아트나인 직원들이 다 말하는 오늘은 양감독도 말이 많으니까 3시간은 갈 것 같다니까 내가 설마 했는데 전혀 계속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영화의 첫 장면부터 계속 순서대로 쭉 가는데 이제 12시 넘어도 영화 반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진짜 마지막까지 하시나 생각을 했는데 끝내 하셨네요. 그 감독과의 대담으로서는 기록이랍니다. 네, 근데 정성일 평론가님이 혼자서 GV를 하실 때는 그보다 길었대요. 네, 다들 앞으로 가실 때 조심하세요. 택시 깍지고 아니면 정성일 평론가님한테 택시 값을 받을 약속을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조금 궁금한 분이 있는데 약간 이국에서 오신 분 같은데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또 타국에서 오신 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모르죠. 여기서 태어나셨 네, 여기서 태어나셨을 수도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잘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키오포 영화 그리고 영화에서 나는 제일 키오포에 관심이 많아서 감독님의 작품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영화에서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감독님께 영화에서 나오는 백수 빼고 특별한 음식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제일 기업으로서 감독님께서 한국 음식에 대한 한국 음식이랑 무슨 관계가 있으신지 그리고 일본 음식이랑 무슨 관계가 있으신지 혹시 음식마다 의미가 다른가요? 감사합니다. 음식이란 그 제일교포 그러니까 일본에 사시면서 감독님에게 한국 음식이랑 일본 음식이랑 혹은 한국 감독님에게 또 어떤 관객도 질문하셨는데 일본이랑 혹은 한국이랑 감독님이 어떤 국적을 또 선택하신다면 또 어떻게 되실까 이런 질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제일 한국인 양영기라고 되어 있는데 30대 마지막까지는 제일 조선인이라고 불려왔고 또 일본에서는 나고 자란 나라인데 외국인이라고 계속 지금도 지급이 되어 있고 근데 제가 처음으로 TV에 나왔을 때 라디오도 그 당시 나왔는데 TV에 나왔을 때 정말 그 한류도 없었고 지금처럼 K-POP이 유행하거나 한국 영화가 유행하거나 시기가 아니라서
한 번 나갈 때마다 매일 협박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지금 이 시대도 그 헤이트 스피치도 있고 혐한 뭐 책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없지는 않지만 정말로 그 한 번 TV에 나오면 생방송 출연해서 집에 돌아가면 아니면 집에 전화 그 안사링 머신을 밖에서 체킹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사링 머신을 한국말로 자동 응답기 거기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밖에서 체킹을 하면 뭐 조금 바뀐 목소리로 뭐 야 이 더러운 조선 놈이 더구나 그 여자가 이 더러운 조선 여자가 건반지게 일본 TV에 나와 이런 식으로 너 밤길 조심해라 뭐 그냥 두진 않겠다 뭐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을 막 그 들어있는 것이 정말 계속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하셔서 정말 여기에서 집까지 걸어서 5분인데 택시 타고 들어오라고 하시고 근데 나는 무섭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경우는 뭐 오히려 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소리 못하게끔 제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의 그 바탕이라 할까요? 미천에는 아마 이렇게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서로 다르니까 많이 싸우고 몇십 년을 제가 고민을 하고 해온 부모지만 반면에 철저하게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정말 고이고이 키워주셨어요. 아빠도 이제 일본 놈, 미국 놈 안 된다 아니 뭐 계속 하셨지만 그래도 항상 무릎에 나를 앉히고 뭐 우리 영희 착해 세상에서 제일 착해 하는 그 아이 바보라고 해요. 뭐 그런 네네 딸 바보의 아빠였고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그 혹시 너한테 민족 차별 같은 말을 하는 놈이 있으면 그건 너가 나쁜 것이라 아니라 그 놈들이 나쁘니까 너는 일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 놈들과 친구가 될 필요 없다. 이렇게 내가 정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내 아내는 그 자기를 긍정화하는 그런 자존감도 그렇고 그런 것이 뭐 확실히 잘한 것 같아요. 그것은 진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조선학교에 다니니까 아주 자기 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자기가 왜 일본에 있다는 것도 알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동시에 조선학교에서 또 아주 북한을 너무 충성 다하라 하는 교육이나 특히 나는 부모의 직업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특별한 진로 지도를 받았어요. 아주 특별한 엄격한 진로 지도를 나한테는 인생의 선택이 없다는 듯이 뭐 조정영 활동가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반항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책에도 많이 썼고 아마 앞으로 한국에서도 번역본이 나올 겁니다. 조선대학교 이야기라는 일본에서 발표한 소설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나올 것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출판사에서 내고 싶다고 해주셔서 네 읽어주세요. 근데 그런 것이 계속 뭐랄까 엇갈리면서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17살 때부터 내가 북한에 다니면서 오빠들의 현실을 보고 북한에 대해서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느낀 이해감이나 자기 오빠들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이러고 싶지 않다. 오빠들에게는 미안한데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선택을 해서 내 생각으로 살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런 속에서 그 일본에서 TV에 나올 때마다 아까 얘기로 돌아가는데 밖에서는 협박 전화이죠. 근데 TV에 내가 나오면 그냥 리포터로 나와요. 뭐 북한에서 취재해왔다 또는 무슨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취재해왔다 리포터로 나오는데 시사 TV에 한동안 조금 나왔었어요. 자막으로 지금 같으면 영화감독 양영희 또는 뭐 리포터 양영희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는 비디오 저널리스트라는 말이 아주 유행했던 시기였어요. 뉴욕관의 비디오 저널리스트가 그 주목받아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조청년 간부를 하는
제1조선인 여자 비디오 저널리스트 양영희 이렇게 나온 거예요. TV에. 이거 진짜 과장 없이. 어떻게 정말 지금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인권유리. 그렇죠. 네. 아버지가 저청년 간부를 하는 가끔은 세 명의 오빠가 무슨 오빠 형제가 가족이 북한에 있는가 뭐 붙었어요. 있는 제1 조선인 여자 비디오 저널리스트 양영희. 정말 이건 시발이라고 해도 괜찮지. 정말 나는 그때 이 양영희라는 이름 위에 붙어 있는 이걸 지우기 위한 투쟁이 내 인생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그냥 양영희로 안 봐주는 거예요. 내 친구를 만나도 사람 만나도 그냥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설명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려서 옷만 물어봐요. 계속 나의 성격이나 내가 뭘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계속 무슨 옷을 입어요. 무슨 옷을 이 티셔츠가 어느 회사부터 왔어요. 이 구두가 어느 브랜드예요. 그것만 물어보는 거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처음 만나본 사람이 국적이 어느 쪽이야.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 제일 코리안이라고 하면 그냥 국적을 물어봐요. 정교는 거의 뭐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정교는 안 물어보는데 만나자마자 국적을 물어본다는 그런 거 지금이면 정말 비상식적인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항상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걸 확인해야 납득이 되고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다고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고 다 지지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선인이다고 한마디 했다고 다 김일성 지지자는 아닌데 제1교포에 대해서는 진짜 그렇게 극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아주 컸어요. 그것도 막 스트레스였고 그런 속에서 제가 하는 이 한국말 지금도 그렇고 좀 서투른데 많이 서투르지만 아무래도 제가 배웠던 이 조선말 한국말이 조선학교에서란 것은 네이티브 선생이 국어 선생이 아니라 저도 국어 선생이었으니까 네이티브이 아닌 제1조선인이 제1교포가 선생을 하니까 잘 할 리가 없어요.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학생들이. 그래도 발음이 나빠도 12년간 또는 16년간 조선학교에 다니면 그 어휘가 많아지고 그 보캐브러리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문도 그냥 읽고 이제 소설도 그냥 읽고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한국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면 좀 웃어 보이거나 조금 그런 반응도 보이고 나는 아니겠지 생각도 하고 항상 뭐 최근에는 많이 말하는 말이 나는 경계인이구나 고도 생각을 했고 나는 일본에도 안 속하고 한국에도 안 속하고 북한에도 안 속하고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자기들의 처지를 아주 비참한 것으로 여기거나 아주 한탄을 했어요. 어느 쪽에도 어디에도 소속할 수 없는 거, 속할 수 없는 거. 또 한국에 가면 빨갱이 취급당하고 이제 북한에 가도 이제 조국이다 충성 다 하라고 해도 북한에 가도 다 안 보여주고 좋은 데밖에 안 보여주고 일본에 있으면 세금도 막 내는데 선거권도 없고 외국인 취급이고 그 나라에서 태어나도 그래서 경계인으로서이지만 저는 그 경계인이란 포지션을 즐겨보자. 경계인이니까 느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저의 시점이 있을 거다. 이 시점을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키우고 있는 도중인데 이제 환갑 가깝지만 근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인으로서의 비관을 많이 그 작품으로 한 작가들도 있어요. 우리 훨씬 선배들은. 그런데 어두워요. 대체로 그 당시에 그 소설 같은 거 읽으면. 근데 저는 정말 아마 부모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포지티브합니다. 아주 가난해도 포지티브 했고 그 포지티브하게 그냥 어떤 대표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찾는다고 다들 말을 하지만 나는 정체성은 자기가 만들어 간다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 작업 하나하나가 저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고 또 저의 시선이나 시점 같은 것을 완성은 아니지만 뭐라고 할까 그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타부가 되고 싶지 않다. 일본에서는 특히 북한과 관련된 것은 타부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나의 작품도 다 지원금 못 받는 거고 상은 많이 받는데 아니, 일본에서도 상을 주는데 심지어는 그 아카데미상 일본 대표되었는데 지원금 안 주더라고요. 정말 WTF이죠. 정말로 못 믿겠다. 계속 상을 주는데 상금도 안 주고 지원금도 안 주고 뭐야 이 종이 하나 상장만 주고 하는 그 정도였는데 제가 열심히 자기의 부모를 자기의 가족을 그리는 것도 우리 가족이 하나는 재미있다고 소재로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딸로서는 이 가족에서 벗어나고 싶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이 투쟁이기도 하고 잘 알아야 안토대에서 거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 안 끝나요. 근데 이제 정말 3편까지 만드니까 많이 4.3까지 아니까 이제는 다음 작품, 다음 내 인생의 창작 활동의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걸 해야 했어요. 설마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는데 네, 그 스타트 라인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 3편 끝나서 영화 감독으로서는 겨우 스타트 라인에 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초청량 일을 하는 제일 조선인 여자 비디오 저널리스트부터 최근에는 딱 한마디 영화 감독 양영기라고 해줘요. 일본에서도. 정말 이 대목에서 박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정말 바보 같은데 근데 이제까지의 과정을 보면 역시 그 일본 영화들 그 제일교포를 그린 영화들이 있고 특집도 많이 하시지만 작게 구석에 초상화가 조금 나오거나 조선학교의 장면이 조금 나오거나 그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내는 것이 조금 겁나거나 좀 귀찮은 거죠. 복잡하고 설명도 해야 되고 근데 아닌 쪽에 그 이야기들이 많이 다루어져 왔는데 나로서는 뭐 여기에도 충분히 이슈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이슈들이 나는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걸 못 만진다는 것도 이상하고 페어하게 다루고 싶고 그러니까 조청년이나 조선학교나 북한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안 페어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좋은 측면도 나쁜 측면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자라온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조직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좋은 측면도 나쁜 측면도 솔직하게 나의 가치관에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페어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청년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그런데 자기 조직이라고 좋은 말밖에 안 한다 하는 것은 나는 조직에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프로모션 비디오 같은 영화 만들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다루면 그런데 저 길어져서 죄송한데 가족의 나라 때 초상화가 크게 나와요. 조금 크게 한 3초쯤이지만 다 크게 나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만이라도 편집 때 마지막 체킹을 하면서 프로듀서가 양 감독 일단 촬영 감독도 신경을 써서 3종류 찍어놨어요. 크게 작게 아주 작게 그래서 양 감독이 북한에 있는 가족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부모님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이 초상화는 북한에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니까 내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근데 나는 내리는 장면을 냈죠. 여기 나로서의 선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안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살짝 넣고는 있지만 아주 강력한 주장이에요. 그거. 그래서 우리 가족은 부모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나부터는 이렇게 안 살고 이제 우리 세대부터는 이렇게 안 살기를 원하고 가족의 나라에서 그린 것처럼 북한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자본의 일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도 승낙을 안 해도 되도록 나는 그 장면을 가족의 나라에 넣었고 그건 실제 있었던 회화입니다. 저하고 오빠 사이에서. 그런 것도 그 부분은 이 가족의 나라의 프로듀서가 감독님 이 이야기 무리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안 넣어도 됩니다. 너무 힘드시면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런 것도 넣어야 또 이런 것도 넣어야 영화가 재미있고 네, 이런 것도 넣어야 이제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인질이 있다고. 이제 그만두자. 북한에 가족이 있다고 이 말 하지 말라 저 말 하지 말라 아니면 이 일을 꼭 해라. 그렇게 이용당하기도 싫고 하는 나의 선언이기도 해서 그 장면을 넣었고 제일 큰 초상화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PD가 한마디 전쟁이네 했어요. 전쟁은 안 됐지만 그 정도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는 또 그 편집 기간이라 아주 긴장을 하고 있어요. 만날 같은 작업만 하고는 있지만 역시 평가받을 직전이니까 그때의 하루하루의 결심이 어떤 영화로 되어 나가는지 막 그 방향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결심의 축적인데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밤 뭐 먹을까 다 결심이잖아요. 선택이잖아요. 영화란 거 뭐 하나하나의 작업이 하나하나의 작은 결심, 선택의 축적이고 덩어리인데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그런 식으로 그 각오를 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냥의 시선으로 시점으로 그 선택을 지금 축적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 6시간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영화의 전당 측에서 주차장에 11시에 차를 빼야 된다고. 주차장에 차를.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할게요. 아닙니다. 사실 가족의 나라 계속 말씀하셨는데 감독님의 이 3부작들이 다큐멘터리이고요. 가족의 나라는 극영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의 나라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사실 이 수프와 이데올로기를 보고 멘트도 남겨주셨는데 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실들이 있으면 이 영화를 보면 그 실들이 굉장히 가늘어지고 뭐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을 남겼는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에 나왔던 안도 사쿠라가 사실은 감독님이 키우신 굉장히 이유를 알았다. 네네 뭐 조금 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쿠라가 저의 역을 했죠. 네, 그렇죠. 젊었을 때 네, 저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했습니다. 사실은 감독님이 작가로서도 이제 유명하시고 그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드세요. 저는 여러분도 혹시나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가족의 나라를 보시라고 꼭 권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저는 사실 빠칭코를 안 봤지만 왠지 그 빠칭코의 역사와 이 영화 속에서 사실 이 영화는 한국의 모든 정치적인 비극이 이 집안에 다 때려 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디어평양, 굿바이 평양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집안이 있을 수 있을까 이랬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에 약간 1부, 2부까지가 그 남편까지 어떤 코미디 같이 엮어지는 훈훈한 이야기라면 갑자기 핵폭탄이 딱 터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비극보다 더 크나큰 비극이 이 집에 숨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거대한 서사시가 사실은 극영화로 좀 나와도 되지 않을까 혹은 굉장한 서사가 있는 너무나 서사가 강해서 좀 드라마로 제작돼도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제작한 사람이 계신다면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이후에 이 이후의 작업들은 또 어떤 걸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큐는 좀 쉬고 가족의 너큐는 뭐 정말 안 하고 또 너큐도 좀 뭐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지금 시나리오를 극영화로 쓰고 싶은 것이 몇 개 있어서 시나리오 쓰고 싶다 뭐 있는 것은 이제 뭐 5년 10년 계속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 가족의 나라도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언제 그 극영화를 할 기회가 차려질까 생각을 하면서 기획서를 마음속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지금 키우고 있는 기획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빨리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GV만 다니고 있어가지고 지금 뻗어 있어서 좀 빨리 12월 초까지는 GV를 열심히 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빨리 쓰려고 합니다. 내용은 비밀입니다. 저의 가족이나 저의 이야기 직접 그냥은 아니고 근데 섞어서 아무래도 저는 어떤 픽션 영화도
특히 소설이라도 그 SF라도 쓰는 본인의 이야기가 꼭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영화란 것이 그쵸. 뭐 이번에는 나도 조금 나오지만 헤어질 결심은 박찬욱 감독이 안 보이지만 박찬욱이 넘쳐나잖아요. 와, 박찬욱 하듯이 다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어느 감독 데비드 린치 봐도 그렇고 다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영화관에서 봐야 된다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TV에서는 넘쳐난 것이 조금 불충분해서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나 OTT 시작해서 더더욱 영화관에 가고 싶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그 너무 선전이 여러 많이 나오니까 좀 선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작품도 양영희가 나와 있을 겁니다. 무서운데 그 감독의 지성도 그렇고 품성도 그렇고 품위도 그렇고 부족한 것도 그렇고 야비한 것도 그렇고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까지의 저의 경험, 들은 이야기, 본 이야기, 대저의 실제 가족 이야기도 포함해서 다 섞어서 몇 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쓰기 시작하면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아주 조금 뭐 혼자 참 2, 3일로 시나리오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읽는 것도 쓰는 것도 늦어서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10년이 안 걸리도록 좀 나이도 나이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새 작품 나오면 영화관에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일본에 계신 카오루상에게도 우리의 이 좋은 영화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주시길 바라고 감독님 마지막으로 관객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영업 같이 되지만 그 카메라를 끄었습니다라는 에세이를 쓰고 이 개봉일에 출간이 됐어요. 마음산책에서 나왔습니다. 그 영화에 없는 이야기들을 썼어요. 그리고 니어 평양, 굿바이 평양, 슈퍼 아이디올로기 세 편의 뒷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장면들이 나온다 하는 그것이 있고 또 4.3에 대해서 제일교포에 대해서 북송 문제에 대해서 많이 좀 설명도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근데 제가 쓰는 문장이니까 어려운 문장을 못 써서 아주 쉽게 하루에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꼭 많이 읽어주세요. 앞으로 조금 소설도 나올 예정이 되었고 어제 거의 결정이 됐는데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많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많이 입소문을 또 몇 번 이거 오징어 말린 오징어 같은 영화랍니다. 가오르가 말하기에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온다고 2번, 3번 많이 봐주십시오. 어제 제주도에서 5번째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잘 하셔서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재밌게 봤다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도 감사하고 관객들께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미아평양, 굿바이 평양 디지털 리마스터링이 그 소독제에서 처음으로 상영이 올해 소독제에서 상영이 되는데 리마스터링이 되면 소독제 이후에 여러 곳에서 좀 계획전이 아니지만 미아평양, 굿바이 평양 같이 상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도 검토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많이 요청을 해주시면 영화관에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